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경제 이슈 중에 정면 승부할 만한 경제 이슈를 꼽아서 깊이 있게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정면 승부 경제 정승경, 줄여서 정승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경제 이슈로 정면 승부해 주실 건국대 손석우 겸임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면 승부해볼 경제 이슈 어떤 겁니까? 일단 따끈한 그 통계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12시에. 오늘 12시요? 네, 12시였습니다.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가계가 얼마나 벌었고 어디에 썼고 뭐 또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의 소득 격차는 얼마나 되고 되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지표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니까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라는 이 시기적 특성이 좀 있거든요. 네. 물가도 기억하시겠지만 되게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였고요. 또 금리도 이제 많이 올랐던 게 본격적으로 시중금리로 전가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네. 일단은 결과를 보면 확실히 인플레이션, 물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입니다. 소득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86만 9천 원이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딱 3%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가 영향을 반영한 실질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2.8% 감소했습니다. 아, 소득이 줄었네요. 네. 이게 5개 분기 만에 감소한 거고요. 같은 3분기 기준, 계절성이 있다고 보면 3분기 기준으로는 5년 만에 감소한 거고요. 감소 폭을 보면 또 1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평균 소득이 늘었으니까 실질 소득도 늘면 좋은데 실질 소득이 줄었다는 것. 이게 쉽게 비유를 들자면 우리 월급 명세서의 숫자는 늘었는데 물가 오른 것만큼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네. 가계 호주머니가 얇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소득 봤으니까 지출도 봐야 되겠죠. 가계 지출 구조를 보니까요. 역시 전체 가계 지출은 6.3%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역시 또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비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0.3%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실제 소비 규모를 늘린 게 아니라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출을 또 어디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도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으로 더 많이 나왔고요. 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같이 안 쓸 수 없는, 안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의 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생산적인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명목 소득이 조금 늘었는데 인플레를 감안하면 사실상 소득이 줄었다. 네, 줄은 거죠. 그런 얘기인데 자, 그렇다면은 계층별로 소득 격차는 얼마나 벌어졌는지요? 네, 이게 이제 가계 동향 조사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5개 분위로 나눠서 이제 소득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소득이 적은 하위 20% 1분인데요. 1분위만 소득이 감소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역시 소득 격차 커졌습니다. 3분기에 1분이라고 하면은 소득 하위 20%. 집단이죠. 예. 네, 반대로 이제 5분위가 소득 상위 20%를 또 5분이라고 하고요. 역시 3분기에 전체 가계 소득을 보니까 3.0% 증가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위 가구 소득 보니까 113만 1천 원이었는데 이게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1.0%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 5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5분위 가구 소득은 3.7%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위 20% 상위 20% 소득 격차 더 벌어졌죠. 5.75배까지 커졌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뭐냐라고 따져보면 작년까지 지급됐던 코로나19 지원금 올해부터는 지급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지원금으로 메꿔졌던 하위 20%의 소득 보전 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진 탓으로 봐야겠다.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고요. 전체적으로 3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고물가, 고금리가 가계에 본격적인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 재정 집행 효과로 가려져 있던 빈부격차 문제도 다시 도드라진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이런 나쁜 징후들이 4분기에 더 뚜렷해질 것인가 이런 우려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자, 이 물가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게 결국은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네요. 네. 자, 다음 이슈 알아보죠. 가상화폐 얘기.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네.
FTX 거래소 이런 게 있다는 거 뭐 처음 아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가상화폐 시장을 혼돈에 빠뜨린 게 이 FTX 거래소 사태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루나 테라 사태에 이어서 미국발 FTX 사태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FTX라는 거래소가 이제 그 본사는 바하마에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거래소를 실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 규모로 이게 세계 3위입니다. 상당히 큰 거래소죠. 그리고 또 이게 미국에선 되게 유명한 곳에 후원도 많이 하고요. 마케팅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거래소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래소가 파산할 것이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 결국 지난 11일에 이제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는데 부채 규모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돈으로 최대 66조 원이라는 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 파산 전문 변호사가 부채를 계속 지금 그 계산해 보고 있는데 예상이 이거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66조 원 일단 알려진 숫자로만 봐도 가상화폐 업계 최대 규모고요. 네. 채권자가 지금 1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뭐 외신 보도를 보면 100만 명까지도 채권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당국의 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조사가 시작되니까 또 드러난 게 FTX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 또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또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논란도 키우고 있고 상당히 공분을 낳고 있어요. 사실 지금 더 우려스러운 거는 제2의 FTX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불안한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FTX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신뢰 붕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뤄봤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이제 상환 거절하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었고 네.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 마비된 게 저희가 봐왔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투자한 가상화폐가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거래하는 거래소가 내 투자금을 유용해서 위험한 일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FTX 사태를 통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지난 테라, 루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FTX 사태가 일단락 되더라도 네. 과연 이게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각 나라별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마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보호장치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강화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사태에 있어서 국내 거래소들이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코인 같은 것들은 발행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것도 안전장치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가상화폐라는 게 국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FTX 사태로 업계 전체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에서도 이런 신뢰 회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네. FTX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FTX 거래소가 세계 세 번째 규모 거래 크기라고요. 규모로 따지면. 예, 네. 거래 규모로.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이 신뢰가 흔들리면서 네. 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가상화폐들도. 그렇죠. 일단 가격이 줄줄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 또 한 번의 쓴맛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태가 불거진 게 이제 11월 초부터 시작됐거든요. 막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그전까지 비트코인 가격 뭐 2,800만 원에서 2,900만 원 정도 사이였는데 이게 지금 2,2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네. 20% 이상 지금 급락을 한 거거든요. 지금 반등 기미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다른 거래소가 파산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추가 악재가 터진다면 가격은 뭐 사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겠죠.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기나긴 겨울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저는 또 이번 FTX 사태가 우리 청년층 2030 세대들에게 좀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가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돼요. 2030 세대들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작년에 가상화폐 가격이 좀 부침을 겪으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이게 통계를 하나 찾아보니까 여전히 많더라고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보유 규모 보니까요. 계좌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 690만 명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2030 세대가 376만 명이더라고요. 절반이 넘더라고요. 그래요. 이 중에서 이제 가상화폐 보유량을 따져보니까 뭐 조금 가지신 분들도 있고 많이 가지신 분들도 있고 뭐 10억 이상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보유한 2030 세대들 따져보니까 15만 명이더라고요. 네. 지난 테라 루나 사태 때도 그때 가격이 굉장히 출렁거렸고 이번 FTX 사태로 또 가상화폐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청년층 2030 세대들 가상화폐 투자한 분들이라면 큰 손실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2030 세대가 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못했거나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재정적으로는 자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돈이 나서 투자를 했냐라고 따져본다면 사실 빚내서 투자한 비투족, 영끌족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비투족, 영끌족일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겠죠. 자, 이 가상화폐 투자.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이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불안해서 좀 걱정이 되네요. 빨리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손석우 건국대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